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고을에는 성심이 곱고 사리가 깊은 원님이 있었습니다. 이 원님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학식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을의 원님이 된 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현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원님을 모두 좋아했고 잘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스님이 왔다가 밤이 깊어서 잘 곳이 마땅치 않아졌습니다. 마침 마을의 원님은 인심이 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스님은 원님의 집에 찾아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사또나으리, 소생이 밤이 되어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하룻밤을 청하려 합니다. 아침 이슬만 피할 수 있다면 어떤 곳도 좋으니 묵게 해주십시오. 스님의 청에 원님은 웃으며 반기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관아에는 별채가 많습니다. 오늘도 힘드셨을 테니 일단 시장이라도 하시고 모시겠습니다. 그리 말하고 원님은 관기를 시켜서 스님이 드실 수 있는 밥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스님 입에 안 맞으시더라도 이걸로 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아니고 며칠 묵어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쉬십시오. 그러자 스님은 원님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숨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원님은 스님의 표정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 있는지요? 뭔가 걱정이 있는 표정입니다. 혹시 저와 관련된 것입니까? 그러자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나으리 관상을 보니 정말 좋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성심이 착하고 사리 판단이 정확하며 반상의 구별 없이 사람을 대하니 장차 나라의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번창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또가 아까와는 다르게 표정이 밝아지며 스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스님? 정말 듣기만 해도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까의 걱정된 표정은 무엇입니까? 사또나으리, 그런데 제가 말한 관상은 사또나으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만 사신다면 그리 되겠지요. 그러나 사또나으리도 사람인지라도 실수하는 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도 실수 나름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실수를 한다면 사또는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또나으리는 꼭 명심하십시오. 욕심을 버리시고 지금처럼 사십시오. 스님의 말에 사또는 안심을 했습니다. 여태 살면서 사소한 실수 한 번 한 적 없었는데 자신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릴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의 말을 꼭 새겨 듣겠습니다. 이만 가서 쉬시죠. 그런데 사또는 스님의 말을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당연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왠지 꺼림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관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스님이 한밤중에 슬그머니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바랑을 짊어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스님이 오밤중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지, 스님이 늦은 밤에 어디를 가는 게지? 뭔가 이상한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원님은 스님을 몰래 뒤따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산길을 마치 밝은 날 앞이 훤히 다 보이듯이 올라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유골로 보이는 것을 꺼내어 그곳에다 묻었습니다. 아니 뭐지, 어째서 유골을 바람 속에서 꺼내지? 수상하구나. 참으로 수상해. 이것을 보고 먼저 돌아온 원님은 자는 척하고 있으니 스님도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스님은 원님의 집을 떠났고 원님은 간밤에 스님이 땅을 파고 유골을 묻은 그곳으로 밝은 낮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밝을 때 보니 그곳은 누가 보아도 참으로 훌륭한 명당 자리였습니다. 이럴 수가, 참으로 명당이 아닌가? 그래서 이곳에 해골을 묻은 것인가? 순간 누구보다 정직하고 인간의 도리를 잘하는 원님은 명당 자리에 너무나 욕심이 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원님은 전과는 다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늘의 뜻인 게야. 스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 내 관상을 봐주면서 하는 이야기들, 내가 이 나라의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대대손손 번창할 것이라는 것, 또한 내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스님이 이곳에 해골을 묻는 것을 보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늘의 뜻인 게야. 이곳에다 우리 아버지의 묘를 옮겨다 써야겠구나. 그러면 스님의 말대로 꼭 될 것이야. 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스님이 묻은 해골을 파내어서 다른 장소에다 묻어주고는 자리에다 자기 부친의 묘를 옮겨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뒤로 원님의 일은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관직에서 믿을 수 없게 승진과 승진을 연거푸하게 되니 꼭 명당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쓴 1년 뒤에는 원님은 조정의 예조판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스님이 다시 예조판서가 된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는 판서가 되셨군요. 제가 날이 어두워서 그런데 오늘 하룻밤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의 요청에 판서는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였습니다. 스님 당연하죠. 저희 집에는 별채가 많습니다. 1년 전처럼 편하게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스님이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예전처럼 판서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판서는 그날 밤에도 영 기분이 이상하고 불안하여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판서는 거의 선잠을 자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지?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 혹시 1년 전처럼 스님이 밖으로 나가는 것인가? 판서가 밖을 슬쩍 보니까 자신의 직감처럼 스님이 전처럼 바랑을 치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딜 또 가는 거지? 설마 그곳은 아니겠지? 아닐 것이야. 판서가 서둘러 또 스님을 따라가 보니 스님은 지난번 자신이 해골을 묻었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판서 부친의 묘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서둘러 이 판서의 부친 묘를 파고 나서 안에 판서 부친의 유골을 꺼내어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판서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해골을 옮기고 자신의 부친의 묘를 쓴 것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판서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스님은 순식간에 자취조차 찾을 수 없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스님이 어디로 간 게지? 우리 아버지의 유골은 안 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어찌 아비의 유골을 눈뜬 채 뺏긴 것이야. 지금 못 찾으면 찾기가 힘들어진다. 판서는 야밤에 산을 열심히 돌아다녀 보았지만 너무 그곳이 넓기 때문에 찾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집안 모든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묘지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스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판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친의 묘가 파헤쳐지고 거기에다 이 부친의 유골마저 잃게 되었으니 참으로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었다고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한다. 어찌하면 스님을 찾고 우리 아버지의 유골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이 없을까? 뭔가 방도가 있을 것이야. 무조건 찾아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찾아야 해. 그래 생각이 났다. 방도가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판서는 고민 끝에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스님들을 위한 잔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판서는 가산을 탈탈 털어서 온천하의 스님들을 모아 잔치를 열다 보면 자기 부친의 유골을 가져간 스님도 다시 만날 것만 같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판서의 집에는 수많은 스님들이 와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아니나 다를까 이 판서 아버지의 유골을 가져간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판서는 스님에게 황급히 달려가서는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스님, 내 부친의 유골을 부디 돌려주시오. 내 스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매일 잔치를 벌였소. 이제서야 내 아비의 유골을 되찾을 수 있다니 빨리 유골을 주십시오. 판서의 말에 스님이 합장하며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나지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리 유골을 간절히 찾으셨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그렇게 부친의 유골을 원하신다면 무덤에서 파낸 제 부친의 유골도 돌려주십시오. 그리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리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님의 말에 판서는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그때 자신이 파내었던 유골이 바로 스님의 부친의 유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판서는 유골을 어디에 옮겨 묻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재차 말하지만 제 부친의 유골을 돌려주셔야 또한 당신 부친의 유골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에 그날부터 판서는 만사를 제쳐두고
자신이 옮겨 묻은 이 스님 부친의 유골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개월이 지난 후에 간신히 유골을 찾을 수 있었고 판서는 스님에게 유골을 돌려주고 부친의 유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서는 유골을 찾는 수개월 동안 조정의 일은 돌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평생 초아에 묻혀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한 번의 탐욕한 행동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를 모두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석삼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삼이는 그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도 소와 돼지를 수십 마리씩이나 잡았습니다. 그는 재간이 좋은 데다 부지런하여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일하니 돈도 천냥 부자 부럽지 않게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석삼이는 미천한 천민이라 양반 부자들이 노는 곳엔 자리도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감히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였습니다. 석삼이에게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동아들 칠복이가 있었는데 애비된 사람이 미천한 백정이다 보니 칠복이 역시 양반 가문 도련님들의 놀림을 받으며 물매 맞기를 하루 세끼 밥 먹듯 하였습니다. 석삼이는 생각하던 끝에 수십 년을 해오던 백정 노릇을 그만두고 가산을 팔아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멀고도 아득히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세고장에 이사한 석삼이는 돈은 천냥 부자 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는지라 전답도 사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장만하였습니다. 백정 석삼이가 제법 양반 행세를 하니 매관매직을 식은 죽 먹기로 하고 양반도 팔고 사는 세월이라 누구도 그를 백정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칠복이 또한 인물이 잘난 데다 도련님 행세를 하니 딸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때마침 서울에서 내직으로 있다가 이 마을에 낙향한 이대감네 집에 얼굴은 해당화처럼 고운데 마음씨 또한 티 없는 옷과 같이 흠잡을 데라고 없는 둘째 딸 꽃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삼이가 이대감네 집에 가서 청혼을 하였더니 이대감은 벌써부터 석삼이의 아들 칠복이를 마찬가지로 사위 맞을 생각을 하고 있던 차라 즉시 허락하고 그 자리에서 맞절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백정의 아들 칠복이는 한때 서울에서 내직으로 있던 이대감의 둘째 사위가 되었습니다. 잔칫날이 오자 칠복이는 이대감네 뜰락에 들어섰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듣고 감사벼슬하는 첫째 사위가 칠복이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저 칠복이란 녀석을 당장 내쫓아라. 저 녀석은 양반의 자제가 아니라 백정의 아들이다. 어서 당장 내쫓아라. 이대감은 백정의 아들이란 말에 대노하여 수염까지 부르르 떨며 덩달아 어서 썩 내쫓아라 소리 지르니 구경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칠복이와 같이 온 일행들은 침을 뱉으며 돌아가니 잔치는 엎질러진 묵사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감의 둘째 딸 꽃분이는 첫날 새각시 행장을 다하고 그 운옷을 입고 나와 앉으려다 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후 꽃분이는 필묵을 갖추어 들더니 흰 종이에다 글 몇 글자 써내리고는 몸종에게 주면서 몰래 칠복이에게 가져다 주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님 향한 소녀의 마음 청송녹죽과 같사오니 수녀 만나시려거든 오늘 밤 후원초당에 오시옵소서. 편지에 적힌 말 몇 마디 아니어도 칠복이는 그 글을 보니 가슴 뜨거워지며 주먹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옥 같은 글도 그리려니와 비단같이 고운 마음, 청송같이 굳은 절개의 칠복이는 목이 메어 눈물만 흘리며 그 글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렇게 밤이 깊어지자 칠복이는 바로 이대감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대감네 집 앞에 이르니 대문은 꽁꽁 잠겨 있고 담장은 거무충충한 어둠 속에 오르지 못할 벼랑처럼 높이 솟아 깃을 치는 새가 아니면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담장 넘을 생각만 하며 담장 둘레를 돌고 돌았습니다. 몇 번을 돌았는지 모르나 갑자기 눈앞에 허연 것이 눈에 띄는지라 머리들어 살펴보니 담장 안 큰 오동나무 가지에서 흰 명주필이 담장 밖으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명주필을 쥐고 제꺽 담장을 넘어 쥐도 새도 모르게 후원 초당으로 갔습니다. 초당에 들어서니 검은고 소리가 들리고 밝은 불빛이 정답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꽃분이가 검은고 위에서
아름답게 검은 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칠복이는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꽃분이는 칠복이를 보자 웃음을 짓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천한 몸 불러줘. 감사하기 그지없소이다.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소녀 이미 그대에게 맡긴 몸이니 그런 말씀 마세요. 꽃분이는 옷그릇에 맑은 물을 떠놓더니 칠복이에게 큰 절을 하였습니다. 칠복이도 같은 마음에 배곡같이 티없는 꽃분이에게 맞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둘은 옷그릇에 맑은 물 떠놓고 100년을 살리라 1000년을 살리라 굳은 마음 다지고 다지며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가는 것일까요? 이 밤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칠복이는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가오. 이대감 눈에 띄면 나 죽는 건 상관없으나 부인께 연루되니 지체 없이 나는 가오. 후일에 만날 길 있으리니 부디 상심 말고 기다려줘. 그 말을 듣던 꽃분이는 말없이 일어나더니 칠복이에게 수십 권 되는 책을 묶어 내놓으며 이 책을 가지고 가세요. 가서 훌륭한 스승님 찾아 배우세요. 소녀는 10년이고 20년이고 낭군님 기다리겠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룻밤에 꿈같이 인연 맺고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하기 어려운 길 떠나자니 칠복이는 애가 고간장이 찢어지는 듯 하건만 사나이 눈물을 속으로 떨구며 담장을 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훤히 밝자 칠복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하고는 책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칠복이는 산 넘고 물 건너 낯선 길을 따라 서당방을 찾았습니다. 가고 또 가다 보니 얼마를 갔는지 모르나 한 곳에 이르니 맑은 개울물이 줄줄 흐르고 앞뒷산에 소나무가 보기 좋게 서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어쩌면 선비들의 낭한 글소리 같기도 하여 개울가에 책짐을 내려놓고 앉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흐르는 물소리보다 더 듣기 좋은 낭낭한 글소리가 들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 지체 없이 책을 둘러매고 글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칠복이가 얼마 가지 않아 양지 바른 산기슭에 늙은 소나무가 섰는데 그 옆에 아담한 귀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칠복이는 밖에 한참이나 서 있다가 글 읽는 소리가 그치자 방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글방운장이 그를 한참이나 쳐다보았습니다. 스승님, 소녀는 어디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와 나를 스승이라 부르는고? 칠복이는 등에 지었던 책을 조심스레 스승님 앞에 내려놓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소녀는 천민의 집에서 태어난 탓으로 여태 글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이 책은 저희 부인이 첫날에 준 것이온데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서 이 책의 글이나 배우려 하옵니다. 오, 그런가? 소녀는 과연 장한 뜻을 품었으니 내 오늘부터 소년을 내 제자로 삼을 터이네. 이 말을 듣자마자 칠복이는 스승님 앞에 공손히 머리 숙이고 절을 하였습니다. 이날부터 그는 늙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달밝은 밤이면 달빛을 빌어 글을 익혔고 긴긴 대낮에 흐르는 물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글을 읽었습니다. 칠복이가 이렇게 주야불문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 스승도 기뻐서 시간만 있으면 일심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칠복이가 서당방에 와 글 읽은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칠복이는 지고 갔던 책도 다 배우고 서당방 벽에 빈틈없이 꽂힌 책들도 다 읽었습니다. 칠복이는 이렇게 이름 모를 산간 서당방에서 3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다시 산 넘어 물 건너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과거를 본다는 말만 떨어지면 서울에 가 볼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와보니 부모 양친들은 양반들의 등살에 가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던 끝에 세상을 뜨고 말았고 꽃분이는 집에서 쫓겨나와 헐망한 초가집 잡고 근근득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가문날의 단비를 기다리듯 칠복이를 기다리는데 칠복이가 들어서니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칠복이도 너무 기막힌 상황에 그만 참지 못해 꽃분이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잔칫날에 쫓겨나 야밤의 담을 넘어 후원 초당에서 꿈같이 하룻밤 인연을 맺고 긴긴 3년 세월 지나 또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애틋하지 않겠습니까?
칠복이는 꽃분이의 손목을 부여잡고 지나온 이야기를 엮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꽃분이는 낭구님 들으세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 적에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건만 무슨 빈부귀천이 우리 부부 3년 세월 갈라져 눈물로 세월 보내게 했사오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런 패단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 부부 또 몇 3년을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듣자니 며칠 새에 서울서 과거를 본다 하니 바라건대 낭구님께선 저를 생각 말고 내일 아침 지체 없이 떠나세요. 말을 마친 꽃분이는 품속에서 자신이 모은 돈과 은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주니 칠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품에 지니고 이튿날 즉시 서울길을 떠났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의 마음을 깊이 지니고 서울길을 떠났건만 도중에 도적을 만나 은가락지와 돈을 다 잃고 보니 서울에 들어서자 문전걸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서울거리에서 감사벼슬 하는 첫째 사위와 마주쳤습니다. 첫째 사위는 칠복이가 꽃분이를 망쳤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포졸들을 불러 그에게 인사불성이 되게 물매를 안기었습니다. 죽도록 얻어맞은 칠복이는 별이 돋는 밤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더는 갈 길이 없었습니다. 돈이나 있으면 정승이나 판서댁을 찾아가 뇌물을 먹이고 과거를 보련만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고 그렇다고 문전걸식을 하면서라도 과거를 보자니 또 이대감 첫째 사위가 행패를 부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면목으로 아내를 볼 수 있단 말인가.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는 살아갈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 험악한 세상을 하직하는 길이 자기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떨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비틀 강가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슬피 눈물을 흘리며 물에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물에 뛰어드는 칠복이의 허리를 잡아 끌었습니다. 젊은이, 이게 무슨 짓이오? 이거 놓으세요. 나는 죽어야지 살 길이 없는 사람이요. 젊은이, 내 지나가던 과객이나 슬피 우는 소리 듣고 왔는데 살아 살 길이 없다는 사연이나 들어야 놔주지 않겠소. 밤이어서 칠복이는 자기를 끌어안은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어보니 부모 양친의 정처럼 뜨겁게만 생각되는지라 칠복이는 땅에 풀썩 주저앉으며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인은 칠복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젊은이, 죽는다니 무슨 말이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너무 상심마오. 내 과거를 보게 해줄 테니 날이 밝으면 서울 아무 거리에 와서 기다려주오. 노인은 말을 마치자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죽는 길에 들어섰다가 은인을 만나 살아난 칠복이는 배고픔도 있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서울 아무 거리에 갔습니다. 그리로 가니 웬 가마가 와서 기다리다가 그를 태우고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어젯밤 칠복이를 구해준 노인의 집이었는데 노인은 임금의 명을 받고 야간 순을 하던 어사였습니다. 이렇게 노인은 칠복이에게 새 과거를 보도록 주선하여 주었습니다. 칠복이는 어사에게 엎드려 절하고는 급히 과거장으로 가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칠복이가 써올린 답안을 보던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답안을 자기의 무릎 밑에 놓았습니다. 이리하여 칠복이는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임금은 그에게 암행어사의 마패를 채워주면서 벼슬아치들의 소행을 살피고 민간의 실정을 잘 알아오라 분부하였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포졸들을 잘 단속해놓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자기 집에 들어서니 꽃분이는 반가운 기색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여보, 그새 고생 많이 했소? 서울 가셨다 과거도 못 보시고 모진 매만 맞으셨다니 이 가슴 칼로 저미는 것 같아요. 여보, 그런 말 마오. 양반은 양반 행세가 있고 천민은 천민 행세가 있다 하지 않소. 내 이렇게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니 걱정 마시오. 그 후 칠복이는 날이 밝자 간다 온다 말이 없이 슬그머니 이대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볼 꼴 없이 된 칠복이가 들어서는 것을 본 이대감은 대노하여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칠복이는 들은 채를 아니하고 장모 앞에 가더니 장모님, 세상에 사위 믿다는 장모 없다는데 내 문전걸식하다 배고파 찾아왔으니 밥이나 좀 주소.
장모는 기가 막혀 낯을 잔뜩 찡그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서 밥이나 먹여 내쫓으리라 마음먹고 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밥사발을 받아서 제 앞에 끌어당겨 놓고는 열 손가락을 수저 삼아 한 사발 깨에 눈 감추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은 채 끄덕끄덕 졸더니 코까지 쿨쿨 꼴았습니다. 장모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칠복이를 내쫓으려고 흔들어 깨우려다 얼떨결에 그의 허리춤에 찬 마패를 보았습니다. 장모는 그만 낙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이대감은 뛰어들어와 칠복이를 잡아 패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던 장모가 와들와들 떨며 칠복이의 허리춤을 가리키고는 마패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제야 마패를 본 이대감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다가 통나무 쓰러지듯 한 일자로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때라 생각한 칠복이는 달 같은 마패를 번쩍 들고 어사출도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이대감네 집에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이는 첫째 사위를 당장 잡아오라 명하였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붙잡아 매질을 하여라. 매를 맞은 첫째 사위는 그래도 시로리 같은 목숨은 붙어 있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두 손을 맞비비기만 하였습니다. 너가 하는 행세를 봐선 100번 죽여 시원찮겠으나 한 번만은 용서한다. 듣거라. 지금 당장 시골에 내려가 농사하며 쌍놈의 맛을 보아라. 아무 때고 그 맛을 다 보고 나면 나를 찾아오너라. 칠복이는 그 후부터 악한 행세를 하는 관리들을 처단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잘 살펴주며 꽃분이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옛날 이야기는 몽땅 거짓말이니 그리 알고 들어주세요. 조금은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천상배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청산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남편이 혼례 치르는 날 저 세상으로 가서 과부가 된 것입니다. 말이 과부지 처녀인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배짜는 재주가 참 용했습니다. 용해도 보통으로 용한 게 아니라 이건 참 귀신보다 더 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삼배 12피를 짜는데 삼을 베다가 껍질을 벗겨서 삼을 삼아 삼시를 감고 삼시를 날고 메어서 배틀에 걸어 짤깍짤깍 12피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짜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짜놓은 삼배가 보풀하게 하나 없이 매끈하니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귀신인들 이 재주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 처녀가 이제는 관연하여 처녀의 아버지가 다시 신랑감을 구하는데 저처럼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면 시집을 안 가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만한 재주를 가진 신랑감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처녀는 혼례날 서방을 잃은 충격의 시리에 빠져서 더 이상 혼이 나지 않고 수절하며 혼자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처녀의 아버지는 더 나이가 차기 전에 시집을 보내려 했습니다. 처녀 아버지가 생각다 못해 방을 써서 내걸었습니다. 우리 딸은 하루아침에 배 12피를 짜는 재주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에 맘먹는 재주가 있는 총각이면 우리 딸에게 장가를 들라. 이렇게 골골마다 방을 내걸어놨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너 달이 되었을까 한 총각이 찾아와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댁따님 재주와 맞먹지 않겠습니까? 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솜씨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기와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참 보통 재주가 아닌 것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지게에 지고 와서 톱으로 잘라 대패로 밀고 돌로 다듬어 먹줄을 탁탁 튀겨놓고 뚝딱뚝딱 귀를 맞추어 금세 12칸짜리 기와집을 번듯하게 지어놓거든 말입니다. 처녀 아버지는 이 신기한 재주에 감탄을 해서 두말 않고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기와집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방문 하나에 문설주가 거꾸로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하루아침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는 놀라우나 문설주 하나를 거꾸로 맞추어 놓았으니 이렇게 흠있는 재주로서야 어디 저희 배필이 되겠습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시집갈 처녀가 마다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녀가 혼이 날 생각이 없다는 걸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2칸 기와집을 짓는 재주를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총각과 혼이 나면 밥굶을 걱정 없이 호가호식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녀 아버지도 하는 수 없이 총각을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한 총각이 찾아와서 저는 하루아침에 벼룩을 석삼서말 잡아서 모두 코를 꿰어 말뚝에 매어 넣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사위로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거든 말입니다. 벼룩을 잡아서 코를 꿰는 재주를 어디에 쓰나 싶었지만 그것도 재주는 재주인지라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이방 저방 다니면서 단숨에 벼룩을 석섬서말이나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코를 뚫어 실로 콧뚜레를 꿰어 잔솔가지 수천 개로 말뚝을 만들어 꽂고 거기에다 척척 매놓는단 말입니다. 그걸 보니 비록 쓸모는 없다 하나 귀신 뺨칠 재주인 것입니다. 처녀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저만한 재주를 가지고서 내 딸을 굶기기야 하겠나 싶어서 혼인을 승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와서는 벼룩 코 깬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맨 끝에서 두 번째 벼룩에 코를 꿰지 않고 목을 묶어 놓은 것을 보고는 이 많은 벼룩을 잡아다 코를 꿰는 재주는 놀랄만하나 맨 끝에서 두 번째 벼룩은 코를 꿰지 않고 목을 묶어 놓았으니 이런 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어찌 저희 배필이 되겠습니까? 이러고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서너 달이 흘러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논해난 벼를 백마지기를 베어 쌀포대에 담아 창고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추수할 자신의 논 백마지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벼를 깔끔하고 똑같은 크기로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벤 벼를 금방금방 탈곡해서 쌀가마니에 일사불란하게 넣고 창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입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그 재주에 탐복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혼인을 시키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베어진 논을 이리저리 흩어보다가 떨어진 쌀 한 토를 발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논백마지기를 베어 탈곡해서 쌀가마니에 넣고 창고 한가득 넣는 재주는 뛰어나나 논에 떨어진 쌀 한 톨은 쌀 아니겠습니까? 이런 흠 있는 재주라면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처녀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총각을 또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무도 찾아오는 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다섯 해가 지나도 개미 새끼 하나 얼씬하지를 않거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녀는 점점 나이를 먹어서 이러다가는 시집도 못 가고 늙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처녀 아버지는 더욱 초조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처자들 같으면 저 나이에 아이들도 대여섯 있고 신랑하고 옹기종기 잘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처녀가 더 이상 혼인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가 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신랑감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기어이 천생배필을 찾으리라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매끈을 바짝 조이고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쓸만한 신랑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녀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재주가 출중해도 그런 사내들이 장가를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허탕을 치며 몇 해를 돌아다니다 보니 처녀의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는 정말 시집가기 다 글렀다 싶거든 말입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하루는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산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리저리 살펴보다 절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눈을 지그시 감았는데 뚝 떨어지고 나서 눈을 떠보니 제 몸이 광주리 안에 들어가 있더란 말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산 밑에서 웬 총각이 광주리를 받쳐들고 서 있는데 그 광주리 안에 제가 들어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총각이 하는 말이 내가 벼랑 밑에서 나무를 하다 보니 벼랑 위에서 웬 사람이 몸을 날려 떨어지기에 얼른 대밭에 가서 낫으로 대를 베어 칼로 쪼개고 다듬어 대살을 만들어서 가로로 엮고 세로로 엮어 대광주리를 만들어 떨어지는 사람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아저씨인 것입니다. 이러거든 말입니다. 처녀 아버지가 듣고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찾던 신랑감인 것입니다. 벼랑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사이에 대를 베어 쪼개고 다듬어 광주리를 만들어 사람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용한 재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하늘이 낸 배필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총각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처녀도 더 이상 아버지의 노력에 어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버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처녀는 그 사내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아주께가 쏟아지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혼인에 실패하거나 사별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천생연분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